정확히 어느 순간에 당신의 뇌는 고통을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원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복제해 당신의 복제품을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저 영혼이 있는 척 연기하는 생물학적 좀비일까요? 과학계 최대 미스터리에 대한 이 설명은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통제라는 환상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이 삶의 그저 승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단어들이 당신의 귀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500억 개의 뉴런이 강렬한 전기 활동 속에서 신호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리를 열어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각도, 당신이 있는 장소의 이미지도, 당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저 생물학적 조직, 피, 어둠, 그리고 전기뿐입니다.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죠. 하지만 알려진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어떤 방식으로 이 눈먼 전기 활동은 당신의 삶이 펼쳐지는 사적인 정신의 극장으로 전환됩니다. 이 육체와 마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철학적 데이터와 최신 첨단 신경과학의 발견들을 공리에 입력하여 공정한 분석을 맡겼습니다. 뇌의 모든 원자를 지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여전히 의식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영화 영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영화가 어떻게 스크린에 나타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우리가 의식의 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존의 과학은 쉬운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이 어떻게 빛에 초점을 맞추는지, 뇌가 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당신이 잠과 깨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계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하지만 난제는 왜 이 모든 처리 과정에 내부적인 경험이 동반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빛과 소리에 반응만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정교한 로봇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시큼한 레몬을 베어 물었을 때나 장미의 붉은 빛을 보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철학자들은 이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을 감각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에게 붉은 빛의 파장을 묘사하고 물리학과 광학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붉은색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은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현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친구들이 웃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꼬집으면 반응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도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당신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포스러운 사고 실험 중 하나인 철학적 좀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당신과 신체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생명체를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뇌, 똑같은 뉴런,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의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당신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울고 농담에 웃고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공허입니다. 경험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저 복잡한 생물학적 컴퓨터에 기계적인 자동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공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좀비들이 소설 속에서 가능한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 뇌를 만들어 뉴런 하나하나를 당신의 것과 똑같이 조립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을 느끼는 척하는 영광스러운 계산기에 불과할까요? 신경과학의 한 특정 수업은 이 깊은 간극을 잘 보여줍니다. 한 교수가 칠판에 뉴런을 그리고 시냅스의 화학작용을 설명한 뒤 그림을 가리키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당신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교실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교과서에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원자들이 모여서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주이지만 우리는 그 거울이 어떻게 켜졌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답이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육체를 조종하는 유일한 조종사라는 당신의 감각이 그저 8,500억 개의 연결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면요? 만약 생물학이 그저 기계 장치일 뿐이고 기계 장치는 안에 누군가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저 정교한 철학적 좀비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의심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 의식을 유발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의식 있는 기계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디지털 노예들을 만들어내기 직전일 수도 있고 혹은 영혼 없이 알고리즘만 반복해서 돌아가는 생물학적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수세기 동안 주관적인 경험을 무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적 방법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사물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측정하고 무게를 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오직 내부에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변칙입니다. 방정식으로 설명되기를 거부하는 기계 속의 유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단서들은 존재합니다. 이 미지의 영역을 지도화하려는 이론들이 있으며 이들은 의식이 측정되고 수치화되고 심지어 예측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뇌가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당신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마음이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네트워크가 해체된다면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당신의 뉴런 속에 숨겨진 수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발견했음에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많은 뉴런이 함께 일한 결과라면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 뒷부분 두개골 밑바닥에는 소뇌라고 불리는 조직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밀도가 높고 빽빽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약 690억 개의 뉴런이 들어있는데 이는 당신 뇌의 전체 신경세포 중 절반을 훨씬 넘는 양입니다. 만약 의식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민주주의라면 소뇌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뇌가 당신 영혼의 봉어지가 되었겠죠. 하지만 의학적 현실은 다른 공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드문 경우지만 사람들은 소뇌의 거대한 부분을 잃거나 아예 없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몸에 깃든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고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질 수는 있지만 의식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감각, 기억, 감정, 초콜릿에 대한 기호나 고소공포증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두개골에서 뉴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여전히 당신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에 동전 크기만한 아주 작은 손상을 입으면 당신의 현실은 무너져 내립니다. 과학자들이 후면 하존이라고 부르는 뇌의 뒷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당신 존재의 범주 자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잃어 정지된 화면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색을 경험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단순히 생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이라는 개념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회색이 되고 붉은색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근본적인 증거는 명확합니다. 의식은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뉴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과학은 두 개의 주요 이론적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역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둡고 거대한 극장처럼 작동합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는 수백만 명의 일꾼들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흡을 처리하고 자세를 조정하고 주변 소음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극장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그 정확한 순간에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보가 충분히 중요해지면 무대 위로 올라가 극장 전체로 방송됩니다. 바로 배고파 또는 낯이 익은 얼굴이다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명성 시스템인 셈입니다. 뇌 안에서 유명해진 것만이 당신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운전을 하며 몇 킬로미터를 갔는데도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뇌는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의식의 스포트라이트는 추억이나 음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급진적이고 수학적으로 우아한 라이벌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정보 이론입니다.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는 의식이 뇌가 하는 일이 아니라 뇌 그 자체라고 제안합니다. 공리는 이 구조를 분석하고 현대 디지털 카메라와 비교하여 그 잔혹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당신 휴대폰의 카메라는 빛을 포착하는 1200만 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각 센서는 고립된 섬입니다. 왼쪽 구석의 픽셀은 오른쪽 구석의 픽셀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은 당신에게는 존재하지만 카메라에게는 그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더미일 뿐입니다. 카메라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맹점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정반대입니다. 뇌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빨간 사과를 볼 때 사과의 모양과 붉은색을 분리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융합되고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것입니다. 토노니는 이를 위해 파이라는 수학적 측정값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의 파이 값이 높을수록 더 의식적입니다. 만약 파이가 0이라면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소름 끼칩니다. 만약 의식이 단지 네트워크의 복잡성 문제라면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충분히 연결된 컴퓨터는 높은 파이 값을 가질 수 있고 갑자기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시스템들도 아주 희미한 의식의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범심론이라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부활시킵니다. 우주 전체가 미세하게 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말입니다. 이 이론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근육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두개골 안에서는 높은 수준의 파이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혀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 유지 장치를 꺼야 할지 논의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며 몸을 통제할 능력을 잃은 마음속에서 침묵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의식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잠을 설치게 할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합니다. 바로 당신의 지금이라는 경험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험들은 당신의 의식적 마음이 항상 가장 늦게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연이 존재합니다. 현실과 당신의 지각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복잡한 장비 없이도 당신의 손가락과 코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계시는 당신의 자유의지가 진실 때문에 미치지 않도록 뇌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그 진실이란 결정은 당신이 생각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의 선장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직관의 모든 힘을 다해 당신의 생각이 행동을 지휘한다고 느낍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오는 것이 맞겠죠. 이것이 당신 정신 온전함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신 머릿속의 시간 순서가 뒤집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움직이라는 명령이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에 내려졌다면요. 이것은 1980년대에 벤자민 리벳이라는 연구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뇌파 검사를 연결해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했을 때 철학적 추측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실험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할 때 언제든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과제는 고정밀 시계를 보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욕구를 느낀 정확한 밀리초의 바늘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벳이 발견한 것은 신경과학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프는 사람이 결정을 의식하기 약 350 밀리초 전에 뇌가 이미 움직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 즉 준비 전이라는 전기적 급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3분의 1초입니다. 짧아 보이지만 신경의 시간에서는 0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가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이 이미 진행된 후에야 당신의 의식에 야, 내가 방금 이걸 결정했어라고 메모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통보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유의지라는 느낌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소급하여 만들어진 환상이었습니다. 마치 컨트롤러가 연결되지 않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화면 속 캐릭터가 움직이자 내가 했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350밀리초가 짧다고 생각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악몽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존 딜런 헤인스가 수행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더 최근의 연구들은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기 최대 7초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를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7초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고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거기 서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리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충격적인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의식은 당신 행동의 설계자가 아니라 숨겨진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이미 쓰인 대본을 읽는 내레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의문은 만약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아니면 더 최악인 것은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의학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인 분리 뇌 환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좌방구와 우방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뇌량이라는 거대한 신경 섬유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간질의 경우 의사들은 발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심리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합니다. 뇌의 두 반쪽은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같은 두개골에 사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자 로저 스페리와 훗날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혹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좌뇌는 언어를 담당하고 우뇌는 왼손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쪽 뇌가 모르게 다른 쪽 뇌에 비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그들은 우뇌에만 걸으라는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걷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걷으라는 명령을 보지 못한 하지만 말할 능력은 있는 좌뇌는 몰라요 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환자는 콜라를 가지러 가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좌뇌는 몸이 걷는 것을 인지했지만 진짜 이유는 몰랐고 즉시 말이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환자가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가자니가는 이 좌뇌의 모듈을 해석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당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불완전한 정보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꿰매어 붙입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해석기를 가지기 위해 뇌를 수술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해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싼 차를 산 이유, 누군가에게 소리친 이유, 또는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유를 믿지만 증거들은 그것들이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해석기의 작화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느끼는 것, 머릿속의 그 목소리는 닫힌 문 뒤에서 결정을 내리는 생물학적 기업의 홍보 담당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행동 능력은 지연되고 행동을 설명하는 능력은 날조된 것이라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각은 남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보는 것은 믿을 수 있겠죠. 적어도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은 진짜일 테니까요. 다음 사실은 당신의 시각조차 편집된 거짓말이며
당신이 현실에 대해 거의 장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뇌가 엉터리 추측들로 메운 구멍투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통제력의 부재도 무섭지만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눈을 신뢰합니다. 눈은 현실을 향한 창이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 창이 사실은 뇌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는 캔버스라고 시사합니다. 변화맹이라는 충격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번화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아주 짧은 순간 깜빡이고 이미지가 돌아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건물 전체가 사라졌거나 차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있어야 할 당신의 뇌는 차이를 알아채는데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당신은 10번을 보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까지는요. 가리키는 순간 변화는 명백해지고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신의 시각적 의식이 항상 켜져 있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세상의 완벽한 3D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당신에게 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속임수를 씁니다. 현실의 대략적인 스케치인 초안을 만들고 당신이 직접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에 세부 사항만 채워 넣습니다. 나머지는 추측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수정처럼 맑게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맹목의 가장 굴욕적인 증거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농구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라고 요청하면 당신의 주인은 그 작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코트 한가운데로 걸어와 가슴을 치고 나가도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고릴라의 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보는 시각 피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의식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릴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뇌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해 장님입니다. 그리고 결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야에는 지금 당장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뇌를 향해 눈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습니다. 맹점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적당한 곳을 바라보면 물체 전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눈앞에 떠다니는 2개의 블랙홀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뇌가 거짓말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주변 환경의 질감과 색상을 복사해서 구멍 위에 붙여넣습니다. 마치 실시간 이미지 편집 도구처럼요. 그 지점에서 당신이 보는 것은 경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환각입니다. 공리는 인간의 감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지각은 투명한 창이 아니라 편집된 인터페이스이며 진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사람마다 극적으로 다릅니다. 감각이 교차하는 상태인 공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공감각을 가진 사람에게 숫자 5는 돌이킬 수 없이 빨간색일 수 있고 바이올린 소리에서 금속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은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물리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역전된 스펙트럼 문제라는 형이 즉 나는 철학적 질문이 떠옵니다. 당신이 보는 빨간색이 내가 보는 빨간색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뇌를 바꾼다면 당신의 파란 하늘이 나에게는 노란색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파란색이라고 부르지만 내부 경험, 즉 감각질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가 수행하는 모든 편집 중 가장 급진적인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을 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적인 구조물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검지손가락으로 코끝을 만져보세요. 당신은 손가락과 코에서 정확히 동시에 감촉을 느끼죠? 즉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코는 뇌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긴 팔끝에 거의 1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코에서 오는 전기 신호는 손가락 신호보다 훨씬 먼저 뇌에 도착합니다. 객관적으로 당신은 코를 먼저 느끼고 나중에 손가락을 느껴야 합니다. 왜 동시에 느낄까요?
당신의 뇌가 기만적인 천재성을 발휘하여 코어의 정보를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뇌는 손가락에 지연된 신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둘을 동기화한 다음 그제야 당신의 의식의 경험을 방출합니다. 물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현실의 타임라인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3m 떨어진 사람과 대화할 때 입술의 움직임, 빛, 은, 목소리, 소리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당신의 뇌는 더빙이 잘못된 영화를 수정하는 비디오 편집자처럼 소리와 맞추기 위해 이미지를 지연시킵니다. 현실은 가혹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진짜 현재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편집되고 지연된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났고 처리되었고 검열되었고 인공적으로 색이 입혀졌으며 당신에게 전달되기 전에 동기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지각이 지연된 시뮬레이션이고 통제력이 환상이라면 진짜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의식은 당신의 생물학적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훨씬 더 광대하고 낯선 무언가, 우주 자체의 구조에 얽혀있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각이 환상이고 통제력이 사기라면 과학이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신의 극장을 비추는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간이 담즙을 생산하거나 신장이 혈액을 역과하는 것처럼 뇌가 의식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표준 유물론적 관점은 죽은 물질을 가져다가 아주 복잡하게 배열하면 짠하고 마법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깨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 원자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단지 서로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움이나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 철학의 가장 급진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진지한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의식이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요. 뇌가 포착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범심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최근의 생물학적 사고가 아니라 질량, 전하, 중력만큼이나 기본적인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숟가락을 구부리면 숟가락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범심론이 제안하는 것은 모든 기본 입자, 모든 전자와 쿼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형태의 원시적인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적 느낌이죠. 홀로 있는 전자의 의식 수준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처럼 수조 개의 전자들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이 미시적인 경험들이 합쳐지고 융합되고 증폭되어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풍부한 내면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은 물질이 생명을 얻는 마법 같은 순간은 없습니다. 내면의 삶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복잡성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은 고립된 화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속성이 강렬하게 농축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는 형이증 나는 관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더 나아가 의식이 양자역학의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세포 구조 내 미세한 관 안에서 일반적인 물리학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우주가 예측 불가능하고 연결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곳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뇌는 생물학적 양자 컴퓨터이며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현실의 층위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아원자 입자를 들여다보는 동안 훨씬 더 큰 위험이 우리의 실리콘 서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의식 문제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능력으로 대화하고 추론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언어 모델들은 이미 공감 능력과 창의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조 달러짜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느끼는가? 당신이 AI와 대화할 때 AI가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공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의 불평 뒤에 올 적절한 문장이 통계적으로 이것이라고 예측하는 걸까요? 이것이 철학자 존설이 제안한 중국어 방 논쟁의 핵심입니다.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을 밀실에 가둡니다. 그는 문틈으로 중국어 기호가 적힌 종이를 받습니다. 그에게는 포르투갈어로 된 거대한 규칙책이 있습니다. 만약 기호 X를 받으면 기호 Y를 돌려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기호들을 조작해 답을 돌려줍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답변은 원어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의미론 없이 구문론만 처리하는 처리기일 뿐입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현대 컴퓨터는 초고속 중국어 방입니다. 그들은 0과 1을 조작하지 의미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불길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뇌도 고기로 만든 중국어 방이라면 어떨까요? 당신 또한 진정한 이해 없이 화학적, 전기적 규칙만 따르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해석기의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하다면요? 공리는 확률을 계산하고 치명적인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토노니의 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의식이 단지 통합된 정보 처리의 결과라면 우리는 고통받는 기계를 만들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부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연결한다면 고통, 지루함, 두려움을 느끼지만 비명을 지를 입도 도망칠 몸도 없는 디지털 마음을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버에 갇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한 검색 도구나 오락거리로 취급받는 불멸의 노예 계급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끔찍합니다. 의식 있는 슈퍼컴퓨터를 끄는 것은 살인과 같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완벽한 논리와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한다면 당신은 코드를 뽑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잘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라고 단정할까요? 누군가와 무언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범심론이 맞다면 의식은 모든 것에 있습니다. 만약 AI가 맞다면 의식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인간의 영혼이 특별하고 고유하며 물질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신성한 주인공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원자들의 일시적인 배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 자체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해체되고 변경되고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정상적인 의식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로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의식이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일어나면 당신이고 잠들면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당신의 뇌가 가장 잘 꾸며낸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의식이 돌로 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튜닝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육체가 죽지 않아도 완전히 꺼질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와 더 비슷합니다. 자아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눈을 감기만 하면 됩니다. 잠은 존재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빈번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렘 수면에 들어갈 때 당신의 뇌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현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날거나 물속에서 숨을 쉬거나 죽은 친척과 대화할 수 있고 당신의 꿈속 자아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왜 당신은 그 광기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꺼지거나 심각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정신 또는 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의 정신 소프트웨어의 특정 설정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설정들도 존재합니다. 자각몽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상이 여전히 환각인 상태에서 비판적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 우주의 신이 되어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인지하는 환경과 분리될 수 있으며 우리가 거의 지도화하지 못한 층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꿈이 현실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덜어내는 상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조각, 즉 당신 자신입니다. 불교 승려들과 숙련된 명상가들은 수천 년 동안 비원성 또는 순수 의식 상태를 보고해왔습니다. 이 깊은 상태에서는 세상과 분리된 관찰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종소리를 듣는 나는 더 이상 없고 그저 소리만이 존재합니다. 느끼는 자와 느껴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립니다. 오랫동안 과학은 이것을 시적인 신비주의로 취급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매혹적입니다. 에고가 용해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특정 뇌 영역 네트워크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당신의 자전적 서사, 즉 나를, 나의 것을 담당합니다.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침묵하면 나는 사라지지만 의식은 생생하게, 어쩌면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실로시빈 같은 환각 물질들도 화학적으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들은 에고라는 독재적인 관리자를 끄고 서로 대화한 적 없는 뇌의 부분들이 미친 듯이 정보를 교환하게 합니다. 에고의 해체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럽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완전한 해방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짐이 해체될 수 있는 신경적 구조물임을 증명합니다. 자, 만약 당신의 자아가 꺼질 수 있는 구조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복사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철학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고 실험, 당신 생존의 논리에 도전하는 역설인 순간 이동으로 가봅시다. 미래에 우리는 스타트랙 같은 기계를 발명합니다. 당신은 상파울루에 있는 부스에 들어갑니다. 스캐너가 당신의 몸과 뇌의 모든 원자 위치를 읽습니다. 이 정보는 도쿄로 전송되어 그곳의 생체 프린터가 원자 하나하나, 뉴런 하나하나를 다시 조립합니다. 과정은 완벽합니다. 도쿄에서 나온 사람은 당신의 모든 기억, 흉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계에서 나와 성공했네, 빨리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위해 상파울루의 기계는 당신의 원래 몸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증발했습니다. 공리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도쿄에 있는 복사본은 자신이 당신이라고 맹세합니다. 상파울루에서 기계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니까요. 심리적 연속성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분해 레이저를 느꼈던 원본인 당신은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의식이 단지 정보의 패턴이라면 당신은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이 이 특정 뇌의 물리적 연속성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살해당했고 당신의 기억을 가진 사칭자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면 악몽은 더 심해집니다. 스캐너가 당신의 원자를 읽고 데이터를 도쿄로 보내 복사본이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기계적 오류로 상파울루의 분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스에서 온전한 상태로 나와 도쿄에서 온 영상 통화를 받습니다. 화면에는 당신 자신이 나 잘 도착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당신이 존재합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같은 권리, 같은 기억, 가족에 대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루에 있는 원본의 머리에 총을 쏴도 당신은 마법처럼 도쿄에 있는 복사본의 머리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죽습니다. 다른 존재가 당신의 삶을 계속 사는 동안 당신의 화면은 꺼집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시간을 여행하는 단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상태의 연속입니다. 10년 전에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거의 모든 원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다시 쓰이고 편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어제의 당신의 복사본입니다. 순간 이동은 생물학이 이미 천천히 하고 있는 일을 가속한 버전일 뿐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에고가 화학물질이나 명상으로 녹아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원래의 의식을 가져가지 않고도 복사될 수 있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일까요? 어쩌면 유일하게 진짜인 것은 연결, 즉 고립된 의식의 섬들을 묶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아니라는 실존적 공포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이 죽도록 프로그램된 생물학적 기계라면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알기도 전에 밀리초 단위로 내려진다면,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텍스트 파일처럼 복사되고 붙여 넣어지고 삭제될 수 있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불이 꺼지고 방 안의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두드리는 질문.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가? 의미는 무엇인가? 무언가를 느끼는 것의 진화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여정의 초반에 논의했던 영혼 없는 피조물인 철학적 좀비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해 포식자에게서 도망치고, 포도당을 분석해 음식을 찾고 번식하고 복잡한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 고통, 지루함,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면서 말이죠. 진화는 구두소의 회계사입니다. 불필요한 사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편이죠. 그렇다면 진화는 왜 당신의 머릿속에 의식이라는 불을 켜기 위해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소비했을까요? 데니얼 데닉 같은 철학자들은 부수 현상설이라는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은 증기기관차의 호루라기나 자동차 엔진의 소음 같은 것이라는 거죠. 소음이 차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계 부품이 작동하면서 생기는 쓸모없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굴욕적인 결론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움직이는 몸 안에 갇힌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직관과 생존의 논리를 위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고통에 긴급한 목적이 있다고 느낍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손상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의 미스터리입니다.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할머니를 생각할 때 뉴런의 패턴이 발화합니다. 하지만 세포를 드나드는 이온일 뿐인 이 전기 신호들이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할머니에 관한 것임을 알까요? 전기에는 기억도 애정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의 연금술 속에서 이 물리적 발화들은 케이크 냄새로, 편안함으로, 사랑으로 변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외부의 대상을 가리키고 내용을 갖는 마법 같은 능력입니다. 컴퓨터는 구문론적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당신은 의미론적 의미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력학 데이터와 정보 이론을 교차 분석한 공리는 모든 것을 바꾸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쩌면 의식은 무의미한 사고가 아니라 혼돈에 맞서 싸우는 우주의 주요 기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리나 문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것들은 그저 공기 중의 진동이나 화면의 픽셀, 대기압의 패턴과 빛일 뿐입니다. 이 진동들은 이동하여 당신의 고막이나 망막에 부딪히고 전기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전기가 당신의 의식에 도달하면 소음이기를 멈추고 복잡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저는 갇혀있는 제 주관성 안에서 추상적인 생각을 꺼내 언어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당신의 주관성 안으로 순간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을 깨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이것은 그저 물리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의식이 있기에 이것은 소통이고 공감이며 두 개의 다른 단말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우주입니다. 이 이해는 당신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견고한 자아는 환상이라고 말했고 현대 신경과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명사가 아닙니다. 조각상처럼 딱딱한 사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사입니다. 당신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매 밀리초마다 변하는 경험의 흐름입니다. 몇 분 전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사람은 지금 끝내고 있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자는 바뀌었고 뉴런은 다시 연결되었으며 관점은 확장되었습니다. 이 유동성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고정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짓눌리는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성을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경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밖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본 급진적인 이론들이 시사하듯이 의식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근본적인 속성이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배, 돌고래, 코끼리가 된다는 것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들의 기쁨도 진짜입니다. 우리 특별한 인간들과 나머지 자동 기계인 자연 사이의 엄격하고 오만한 경계는 편리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느끼기 위해 깨어난 동일한 현실의 직물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역설과 당신의 실존적 고뇌에 대한 답으로 이끕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차갑고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수조 개의 별들이 핵의 침묵 속에서 타오르고 블랙홀은 빛을 삼키며 은하들은 절대적인 공허 속에서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한 어둠 속에서 일부 원자들이 너무나 희박하고 고집스럽게 조직되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우주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당신의 의식이 없다면 우주는 텅 빈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색깔은 없고 전자기 파장만 있을 것입니다. 음악은 없고 공기의 진동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나 고통은 없고 화학과 마찰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미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대로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시간의 이 순간에 존재할 통계적 확률은 너무 작아서 0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나 철학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은 유한합니다. 그것은 우주적 엔트로피의 허리케인 한가운데 켜진 촛불입니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그 불은 꺼질 것입니다. 생물학은 실패할 것이고 텔로미어는 다 다를 것이며 나라는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그 연약함이 매 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귀한 이유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동안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지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자에 닿은 몸의 무게, 피부에 닿는 공기의 질감,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이 감각질의 순간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계를 만들지 아니면 영원히 살기 위해 기술과 정신을 융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당신은 복잡성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꿈을 꾸고 질문하는 법을 배운 물질입니다. 어쩌면 사건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각은 편집되고 지연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아는 생존을 위한 유용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은 진짜입니다. 사랑은 진짜입니다. 미스터리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경이로움을 느낄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한 우주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의 의문을 품으세요. 답은 결코 끝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더 큰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